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무상무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 사실은 저도 제 일생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는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다들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있고 또 바쁜 와중에 주말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시다라는 증거고 또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계신 이 모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찬탄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NFT와 암호화폐고요. 우리 김승주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암호학 또 정보보호 전문가시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 자문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 같은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밤 8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줌으로 강의는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나 강의를 하지 이 야밤에 이렇게 강의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아무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를 워낙 잘해주신 것 같고요. 원래 저는 이제 대학원 이름은 정보보호대학원이고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학과, 이제 대학교 학과는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입니다 이러면 무슨 고려 사이버 대학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한 162만 건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만 집계냈을 때 하루 평균 162만 건입니다. 그걸 이제 다 막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은 보통 이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많고, 그래서 군에서 장학금 줄 테니까 4년 동안 잘 키워서 애들을 좀 군대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이버 국방학과입니다. 그래서 소위로 임관해서 7년 근무하고 대위로 이제 제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국방학과가 만들어진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제 군에서 복무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하던 것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또는 뭐 내가 내 주변에 해킹을 안 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게 이제 주였어요. 제가 TV에서 하는 강의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위주였는데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또 작년에 NFT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요새는 이제 그런 강의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은 MKYU에서도 이제 블록체인과 NFT로 연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암호화폐나 NFT 전문 투자자는 아닙니다. 뭐 물론 저도 뭐 암호화폐도 갖고 있고 해서 뭐 하지만 뭐 그걸로 무슨 뭐 아주 크게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물론 제 제자 중에는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번 제자도 있습니다. 뭐 100억 이상 번 제자들도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재미나다고 느낀 건 석사생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돈을 좀 벌었다는 학생들한테 이제 NFT라든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켜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이론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초 이론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야, 너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투자하고 이건 다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제가 MKYU 강의를 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기업에서 내는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 못하면 주식 투자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매출 전표 읽을 줄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암호화폐랑 NFT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딱 느끼는 건
주식 투자할 때보다도 더 공부를 안 하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유튜브 강연도 보면 전부 다 무슨 차트 읽는 것만 나오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투자한다. 그럼 배터리의 종류는 몇 종이 있고 어떤 배터리는 어느 나라가 잘하고 어떤 배터리는 어느 나라가 잘하고 뭐이 정도는 공부하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는 사실은 그것만큼의 공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봐도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투자 쪽 어떤 투자 곡선 있는 법 뭐 이런 것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MKYU에서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도 제가 무슨 투자하고 이런 것들 뭐 암호화폐 전망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강의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동작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케이를 했던 거고요. 덕분에 뭐 제가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반응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술 전공자 입장에서 암호화폐나 NFT를 보면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NFT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컴퓨터 전산 보안 분야에서는 어떤 최신 이론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 보고도 투자 뭐 기회가 되면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최신 이론을 배운다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MIT라든가 저희 뭐 고대 경영대에서도 그렇고 카이스트 경영대에서도 그렇고 실제 16주짜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강좌들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이런 어떤 NFT나 블록체인이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꽤 이게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두시면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 저는 아까 이제 뭐 카카오뱅크 얘기 잠깐 하셨지만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 처음 설계할 때부터 쭉 자문을 해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게 만들어졌는지 잘 알거든요.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쉽게 쓰게끔 만들어져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게, 그거 비밀번호하고 지문인식만 가지고 막 계좌이체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 쉽게 해킹 당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웬만한 인터넷 뱅킹 앱보다 더 많은 보안 기술이 카카오뱅크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카카오뱅크 앱 쓰는 거 되게 겁내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배달의 민족 쓰는 것도 겁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시라고 막 그러면 야 이거 잘못 눌렀다가 진짜로 음식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러세요. 야 이거 잘못 눌렀다가 이거 돈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사실은 IT 기술은 이렇게 사람을 좀 막연하게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세븐테크 설계하신 우리 정지훈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낯설은 거지 이게 뭐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보거나 아니면 용어가 막 복잡한 용어가 나오면 일단 낯설은 용어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자꾸 안 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자꾸 멀어지죠. 그러다 보면 젊은 세대들하고 이제 자꾸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이제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고 봐요. 잘못돼 있다라고 봐서 저는 부모님들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뭐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식들하고 거리를 좀 가깝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뭐 IT를 하지만 제 애들이 이렇게 좀 막 하는 것들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좀 알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IT 기술은 이 블록체인이나 NFT를 비롯해서 낯설은 거지 이게 이렇게 무서워할 만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일단 첫 번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NFT 얘기를 한 번 정도는 강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몇 가지 덧붙이는 정도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설명은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질문 안 되겠다 모르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제가 앞부분에 그러니까 강의를 한 45분 정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화면 다 보이시죠? 그럼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고려대학교의 김승주 교수고요. 사실은 제가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를 써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븐테크에서 저는 이제 블로그 글을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두세 개씩은 쓰는데 세븐테크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로그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추후에 제 개인 블로그를 이렇게 참조하셔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블로그에는 사실은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뿐만이 아니고 일반 보안과 관련한 얘기들도 사실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뭐 세븐테크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요 화면을 이제 가장 많이 보여드리죠.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2008년 10월에 처음에 제안을 했다.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알려진 바 없다고 그랬고 지금 위에 있는 하얼 피니, 도리안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 이 사람들이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까? 뭐 이렇게들 얘기가 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라는 걸 확인받지는 못했습니다. 확인받지는 못했고 이 하얼 피니 이분은 그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세상에는 안 계시고요. 사실은 이 하얼 피니라는 분은 왜 유명하냐 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최초로 나눠준 사람이 저 하얼 피니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비트코인을 나눠받은 사람. 그래서 굉장히 더 유명하고요. 제가 뭐 세븐테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암호화폐가 이렇게 사라지진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일단은 암호화폐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오래됐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를 최초로 만든 분은 이분이라고 그랬죠. 데이빗 차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비트코인 나오기 26년 전에 이미 암호화폐를 제안을 했고요. 이게 그 비트코인을 제안했던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Blind Signatures for Untraceable Payment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엠번방 사건. 그렇죠? 엠번방 사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다크 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네? 다크 웹 말 그대로 어둠을 뜻하는 다크하고 웹사이트 할 때는 웹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크 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이트 검색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구글에다가 검색어 치면 관련한 사이트가 쭉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웹 서핑 한다고 그러죠. 이 다크 웹이라고 하는 건 구글 갖고는 검색이 안 되는 사이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다크 웹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 웹은 구글 검색 엔진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설치해야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가 아니고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야지만 그 다크 웹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크 웹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 분도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빗 차움 박사는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유용한 기술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중에는 또 여러분들은 아니 구글로 검색도 안 되는 그런 사이트가 얼마나 건전한 거겠어? 그거 다 음란물 팔고 마약 팔고 뭐 그런 사이트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맞습니다. 이 양반이 만든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PC에 설치하고 다크웹에 접속을 하면
실제로 거기 있는 사이트들의 대부분은 뭐 음란물을 팔거나 마약류를 팔거나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거는 후대에 들어와서 이제 악용된 거고요. 사실은 다크웹에는 좋은 목적의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이런 언론사들이 그 다크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크웹에 왜 언론사 사이트가 위치해 있을까요? 왜 언론사 사이트를 다크웹에다가 만들어 놨을까요? 그게 보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미얀마 이런 데서는 인터넷을 통제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유수의 언론사들이 다크웹에다가 자기네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비 처음 박사가 만든 그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다크웹에 개설된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만든 그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누가 접속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 접속하는지 자체가 쫓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사태 있을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막 군인들한테 총살당해서 죽고 있고 이럽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이 또 다크웹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게 나쁜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언론 탄압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북한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은 그냥 인터넷 자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인터넷 연결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쓰는 게 아니고요.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북한 내부용 인터넷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네트워크를 쓰는 거지 인터넷 접속 자체가 그냥 안 됩니다. 미얀마라든가 중국은 그래도 인터넷에 접속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제 통제하는 거지 인터넷 자체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인터넷 자체를 그냥 막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북한에서 인터넷 쓸 때는 중국 국경 근처까지 가서 그 중국의 인터넷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통신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경 근처까지 가면 무선 인터넷 비슷하게 또는 뭐 휴대폰 테더링 같은 걸로 해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이 데이비 처음 박사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들을 개발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인터넷 상거래할 때 신용카드만 쓰는 건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거거든요. 우리가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쓰면 어디 가서 얼마를 썼는지가 다 추적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현찰처럼 쓸 수 있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었고 그게 암호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인터넷상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이다. 그래서 추적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같이 보안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암호화폐를 쭉 알고 있었고 썼어요. 썼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을 했냐면 중국에서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중국 애들이 이제 재산을 몰래 미국 쪽으로 가져가거나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해서 돈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친구들이 자기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미국으로 갖고 나가서 부동산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비트코인을 찾는 중국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아니 중국에 도대체 부자들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수요가 폭등합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이미 2013년, 2014년에 중국의 백만장자 수가 미국을 추월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계상으로도 백만장자 수가 중국에 더 많아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찾는 수요가 올라가겠죠.
실제로 데이비 차원 박사는 1990년에 디지캐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회사 팀원들이고요. 뭐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가서 98년에 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디지캐시사 가면 회사 내의 매점에서는 전부 다 암호화폐 쓰고 뭐 이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우측 상단에 요거 있죠. 지금 보면 되게 저 프로그램이 좀 구리게 생겼는데 요게 그 당시에 저 암호화폐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쓰고 뭐 찾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 지금 $10 넣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인터넷상에서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사실은 만들어서 쓰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만 원권도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서 쓰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 암호화폐도 북한에서도 전자화폐 쓰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굳이 그걸 쓰질 않죠. 북한에서는. 실제로 저 암호화폐를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암호화폐를 복사해서 2번, 3번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1비트 코인이 한 5,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내가 6천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 한 개를 샀어요. 근데 10번 복사하면 10비트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복사해서 가짜 돈을 쓰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 차원 박사가 만든 그 암호화폐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6천만 원을 은행에 주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하나 받습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쓰죠. 그렇죠? 그러면 상점이 암호화폐를 받으면서 그 암호화폐에 기록된 요 일련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477번 코인을 받았는데 이거 처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사용된 이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은행이 자기 장부를 확인해서 요 1477번 코인이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사용된 적이 없으면 이거 받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러고 사용된 적이 있으면 이거 복사해서 쓰는 거니까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용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인터파크나 이런 데 가면 사용자 아이디만 드러나지 얼굴은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 아이디가 몇 번 코인을 썼다는 건 기록에 남지만 그 아이디가 실제로 김승준지 데이비 차움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익명성이 보장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비 차원 박사가 만든 요 오리지널 암호화폐 모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오리지널 암호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빼버리고 싶어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은행을 빼버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누군가는 전자화폐 검증 요구를 했을 때 이게 과거에 사용된 적 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잘 보실 때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전자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은행을 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걸 중앙집중형 전자화폐 또는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은행 없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걸 탈중앙형 전자화폐 또는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 있어야지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암호화폐를 만들 때는 은행을 끼고 만들 수도 있고 은행 없이 블록체인을 갖고 만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거 잘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하면서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나요?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그 동계올림픽 매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CBDC라고 제대로 써주셨네요.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했습니다. 이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얘기하죠. 줄여서 CBDC. 그렇죠? 자, 그러면 CBDC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니까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용어 정의를 해드리면 디지털로 된 화폐는 우리가 전부 다 그것을 전자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도 전자화폐고 얘도 전자화폐입니다. 그런데 은행을 끼고 만들면 그것을 가상화폐 또는 은행 없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면 그걸 우리가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화폐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디지털 원화를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디지털 위안화를 만드는 것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왜 만들까요? 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까요? 투명성이요. 재미난 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면서 걔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익명성은 배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익명성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금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현금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쓰는 현금을 디지털 위안으로 바꾸면 세금 확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가 갖고 있는 기축 통화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국은행이나 이런데 또는 통화 쪽에 계신 분들은 그게 기축 통화 자리를 위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달러를 위협할 수도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몰려오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거. 제주도, 명동. 명동은 사실 잘 됐죠. 제주도 잘 됐고. 어디가 타격 입었냐 하면 금융사의 카드 사업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래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BC 카드나 비자 카드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수료를 우리가 가져가죠. 근데 중국 애들이 뭘 갖고 왔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쓰던 카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유니온페이 이런 거. 그리고 그걸 쓰게 해달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명동에 유니온페이가 다 깔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쓰는 유니온페이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게요. 중국 애들이 유니온페이를 명동에서 쓰면 우리나라 카드사는 수수료를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카드 쓰시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국민카드, 현대카드 이런 거 쓰실 수 있어요? 못 쓰죠? 실제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유니온페이를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를 하나도 안 내고. 그렇죠? 자, 중국 애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스마트폰에 담아서 명동으로 옵니다. 음식을 먹고 그걸로 내겠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명동 상인들이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다른 가게 가거든요. 그럼 그 디지털 위안화를 받으려고 앱을 깔겠죠. 그리고 그걸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조금씩 우리나라로 침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환거래법에 저촉을
이제 외환거래법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유니온페이처럼 디지털 위안화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럼 우리나라 통화 시장을 위협하기 시작할 텐데 저걸 과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면 당장 그 문제가 닥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CBDC가 기축 통화 자리, 그러니까 달러를 위협하진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저 블록체인이 뭐냐? 제가 뭐 강의 때는 좀 이렇게 뭐 세분화시켜서 얘기했지만 제가 집사부일체 때는 그냥 5호 담당제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학생들은 5호 담당제 모를 텐데 저는 제가 9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52살인데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는 5호 담당제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서로 감시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은 그냥 서로 감시하라. 5호 담당자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떠든 사람은 반장이 이름을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학급에 20명이 있어요. 그럼 20명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이 주변 사람들 다 관찰해. 그래갖고 떠든 사람 다 종이에다 이름 적어. 그 다음에 그거 선생님한테 다 제출해. 그래서 그 쪽지들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여기 제가 집사부일체 그림을 캡처해서 왔는데 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변에서 누가 돈을 쓰고 있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어떤 아이디의 사람이 몇 번 코인을 썼다. 요걸 이렇게 종이에다 다 적습니다. 파일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든 사람 이름이 하나로 다 합쳐지겠죠. 그렇죠?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니까 24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240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웃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의 사용자가 몇 번 코인을 썼는지 종이에다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어떤 아이디의 소유자가 몇 번 코인을 썼다. 이게 다 기록돼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누가 코인을 썼을 때 이게 중복해서 쓴 건지 처음 쓴 건지를 판별해서 사용자한테 상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호 담당제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메이저 암호화폐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속도 문제예요. 자, 5호 담당제 같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서로 사용된 코인을 이렇게 번호를 다 적어.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하나로 합해요. 하나로 합한 다음에 지금 사용되는 코인이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아닙니다를 판별하려고 그래. 그렇죠? 이게 반장이 혼자 떠드는 사람 적는 거하고 학급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쪽지에다 떠든 사람 이름 적어서 이걸 또 하나로 합쳐서 공유하는 거하고 어떤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까? 학급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떠드는 사람 이름 적어서 공유하는 거. 그렇죠? 이게 훨씬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이 비효율성, 이 속도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개선할까? 지금 여기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중에 유망한 게 뭘까라고 보실 때 저 속도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나?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 물론 데이빗 처음 박사가 만들었듯이 이런 식으로 은행을 끼고 만들었을 때는 속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얘가 반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은행이 없을 때는 반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장이 없으니까
떠드는 사람 이름 적는 걸 이렇게 이용자들이 다 십시일반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은행을 끼고 만들면 속도 문제도 안 생기고 효율성 문제도 안 생깁니다. 단 어떤 문제가 있죠? 정부가 통제할 개연성이 조금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은 덜 하겠죠. 그렇죠? 물론 어떤 거를 선택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위안화 같은 그런 개연성이 있는 코인을 내가 선호할 거냐. 아니면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이런 코인을 더 선호할 거냐. 그건 이제 어떤 쪽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른 건 왜 올랐습니까? 중국의 신흥부자들이 중국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이런 형태의 코인을 좋아할까요? 이런 형태의 코인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 두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원리를 좀 알면 야 이거는 별로 신용카드 쓰는 거하고 별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암호화폐에서 제일 큰 이슈는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이 지금 저 속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원래 계획 대비 한 50% 정도 공정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됐어요. 근데 나머지 50%도 계획대로 돼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속도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이더리움 가격에 한 번 더 껑충 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호화폐를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요 속도 문제, 요걸 우리가 확장성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블록체인 제가 강의하면서 이 얘기는 드렸었죠.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탈중앙화,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것들은 제가 따로 여기서 설명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서 그러니까 반장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전부 다 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너희들 주변을 다 살펴서 떠든 사람 이름을 종이에다 다 적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 장부를 이 떠드는 사람 이름을 열심히 적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인센티브 줄게. 그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매 10분 단위로 떠든 사람 이름을 제일 열심히 적는 그 사용자한테 50비트코인씩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50비트코인이면 지금 돈으로 6천만 원이니까 한 30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열심히 장부에다 이름 적어서 요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파이코인 얘기하시는 거죠?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그냥 암호화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이코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알트코인이란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잡코인이라고 그러는 거. 이게 얼터네이티브 코인의 줄임말이고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이미 전 세계 코인 수가 1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1만 개 중에 사기성 코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다 뭐 오징어 코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coin360.i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지구상에 만들어진 모든 코인이 다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땅덩어리 제일 크잖아요. 이더리움이 작고 그다음에 XRP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면적이 클수록 이용자가 많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코인이나 하지 마시고 요 coin360.io 이런 데 가서 한 상위 30개 정도에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종이 조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확천금을 이제 하시니까 등락폭이 큰 코인을 투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듣도 보도 못한 코인에 투자를 하시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코인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하시고 요 coin360.io에 한 상위 30개에서 40개 정도 코인을 눈여겨 보셔서 투자하십시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BTC가 비트코인, ETH가 이더리움, 그 다음에 요 에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3세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네오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옛날에 한동안 잘 나가다가 중국이 암호화폐 철퇴내리면서 이건 완전히 지금 저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제가 확장성,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를 첫 번째 눈여겨 보시라고 그랬고 두 번 위믹스요. 저는 저 플레이 투 언을 표방한 코인들은 별로 쳐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P2E 이런 코인도 실제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닥 그렇게 모델이 괜찮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솔라나를 만든 사람 자체가 원래 이더리움 개발진에 관여도 했었고 실제로 퀄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를 개발한 사람은 이 통신 쪽에는 굉장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솔라나는 확장성 문제를 개선한 코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개선했냐 하면 인터넷상에서의 통신 문제를 개선해서 솔라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암호화폐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통신 쪽을 개선해서 코인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탈중앙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탈중앙화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해킹을 당해서 조금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솔라나가 아직 안정화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이더리움을 말씀드린 건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고 막 하면서 지금 이 친구, 이 비탈릭 부테린 이 친구가 이더리움을 만들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보실 때 뭐 아까 제가 속도 문제를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도를 너무 욕심내다가는 블록체인의 다른 것들을 좀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은 사실은 조금 가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제가 확장성 문제 보시고 두 번째 요 플랫폼 코인인지 아닌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솔라나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에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플랫폼 코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코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암호화폐면서 다른 응용 분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들 이걸 플랫폼 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NFT 있죠. Non-Fungible Token. 그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NFT라는 게 또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실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NFT라든가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걸 우리가 플랫폼 코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게 솔라나가 저 플랫폼 코인을 지향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위믹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믹스는 플랫폼 코인은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 같이 한 가지의 응용 분야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코인하고 토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플랫폼 코인인지 아닌지는 자기네들이 백서에 써놓습니다. 우리 거는 플랫폼 코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놓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코인이 되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서를 보실 때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NFT 같은 거 지원하는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플랫폼 코인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암호화폐는 일단은 용어가 코인하고 토큰으로 나눠집니다. 요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코인이에요.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이 아니고 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 그걸 우리가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on-Fungible Token, NFT 이러잖아요. 왜?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체 블록체인이 아니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 그걸 우리가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용 안 하고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코인이고, 아까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튼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카카오가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용자가 이더리움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중파 같은 거 보면 암호화폐는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성 코인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시연 영상을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토큰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실 때 이게 토큰인지 코인인지 여부를 따져보셔도 조금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토큰이다 그러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올려가 있는 거구나. 아직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안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코인이다 그러면 여기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더리움, 리플, 아이오타, 카르다노 얘네들 전부 다 뭐 한 이름 하는 암호화폐들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플랫폼 코인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솔라나도 아까 제가 솔라나도 플랫폼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솔라나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지원하고요.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별도의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솔라나가 플랫폼 코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카르다노라고 하는 에이다. 얘도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래서 에이다가 여기 있는 거고 에이다도 역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뺐었네요. NFT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연했던 내용들은 일단 그냥 짧게만 보여드리고 그 외적인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NFT는 블록체인 상에 있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원본 데이터가 인터넷 어딘가에 저장돼 있고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등기권리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권리증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라든가 소유주 이름, 그 다음에 실제 건물의 주소, 실제 인터넷에 저장돼 있는 곳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NFT를 구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덕방에 있는 건물 사진 보고 건물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건물 매매할 때 상대편에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등기권리증 갖고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권리증에 소유주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맞는가? 그 다음에 여기 물건지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찾아가서 이 물건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절차를 다 거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NFT 구매를 하실 때도 이런 절차를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NFT 관련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NFT는 뭐고 뭐 NFT의 종류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책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자만 읽어갖고는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뭐 대체 불가능 토큰이 뭐고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 자, NFT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한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이제 비플이라는 사람이 매일 첫 5,000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크리스티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 이게 천문학적인 액수에 팔렸죠. 한 7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에 팔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NFT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NFT를 살려면 뭘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크리스티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여기 제가 1번이라고 표시한 여기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플이란 작가가 그렸고 Every day is the first 뭐 5,000일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토큰 아이디하고 지갑 주소라고 하는 요거,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뭘 나타내고 있냐면 아까 제가 NFT는 인터넷상에 있는 등기권리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세 가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물건지의 주소를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등기권리증에서 소유주 이름이 누구네, 건물의 주소가 어디 있네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NFT 매매 사이트에 가셔서 요 정보를 딱 보시고 이거 소유주가 누구구나, 그 다음에 물건지 주소가 어디 있구나를 찾아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원하는 사이트 찾아갈 때 뭐 쓰세요? 구글로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에다가 그 주소 쳐서 쫓아가시죠. 그렇죠? 똑같이 이 토큰 아이디나 월렛 어드레스,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NFT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냐 하면 이더 스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The Ethereum Blockchain Explorer 이렇게 돼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이. 저기에는 아까 보셨던 이런 정보를 쳐 넣으면 블록체인 상에 그 정보가 어디 위치에 있고 그 정보가 뭔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리스티 경매 사이트에 있는 요걸 이용해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이더 스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이용해서 실제 등기 권리증과 원본 파일을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걸 쭉 찾아가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옵니다. 제가 보시면 여기에 실제 주소 있죠. 그걸 쳐넣었더니 이 원본 그림이 나오죠. 이 원본 그림의 사이즈는 300MB예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요 하나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이트에 가면 요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를 뭘 보고 사시냐 하면 이 썸네일을 보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썸네일에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원본 위치를 찾아갔더니 원본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기가 되게 많거든요. 크리스티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저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 인터넷에 있는 NFT 매매 사이트에서는 저런 확인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을 읽어보시면 저런 데 문제가 생겨서 벌어진 일은 전부 다 개인이 책임집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NFT를 전문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그러면 실제로 요 정보들을 가지고 원본 건물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어느 정도 쌓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크리스티 같은 유명한 사이트에서 NFT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티 같은 유명한 경매 사이트는 비싼 작품만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요것을 찾아가실 수,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권리증도 애들한테 주고 야 이게 뭔지 봐봐 그럼 모르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니까 알지. 그렇죠? 그래서 등기권리증 읽는 법 공부하시듯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만약에 내가 전문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더리움을 판매를 했거나 또는 내가 남의 NFT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산 거 맞아? 이거 우리가 뭐 합니까? 건물 사면 뭐 해요? 반드시 등기권리증 다시 한번 떼갖고 이거 내 이름으로 되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까 이더스캔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 명의가 나한테로 이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rom, to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등기권리증 떼서 명의가 나한테 넘어왔는지 확인하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큰 거래를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NFT를 심심풀이로 그냥 맛만 보실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안 해보셔도 돼요. 처음에 이제 초보자가 할 때는. 그런데 NFT의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추가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자, NFT는 제가 등기권리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본 컨텐츠가 있고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소유주가 누구다, 누구한테 팔려갔다, 이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원본 컨텐츠는 삭제될 수 있죠. 원본 컨텐츠가 블록체인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비플의 이 원본 작품, 이 300MB짜리 원본 작품은 블록체인에 없습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에 있는 건 등기권리증, 이런 정보만 있는 거예요. 요거. 이름은 뭐고 누가 그렸고 원본지 주소가 뭐다. 요것만 블록체인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플의 작품도 이거 블록체인에 있지 않아요. 이 300MB짜리도. 자, 그러면 저 300MB짜리 저 작품이 인터넷에 아무 데나 있으면 저거 해킹당해서 삭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원본 작품,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싼 NFT가 붙은 작품을 사셨다라면 저 원본 작품이 안전한 곳에 저장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확인을 못 하신다라면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물어보시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 비플 작품 주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IPFS 점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 IPFS가 사실은 뭐 분산 저장 매체 이래서 원본 컨텐츠를, 원본 파일을 굉장히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입니다. 그런 저장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IPFS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가의 원본 컨텐츠를, NFT가 붙은 컨텐츠를 구매하신다면 이거 원본 컨텐츠가
IPFS 같은 데 저장돼 있습니까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본 컨텐츠가 소실될 위험이 존재해요. 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집안이 튼튼하지 않아서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등기권리증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 가이드를 내릴 때는 원본 컨텐츠가 IPFS 같은 곳에 저장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본을 주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놓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NFT는 불법 복제 자체를 막아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 복제, 여러분들 비플의 작품은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셔서 원본 콘텐츠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NFT를 보면 복사본인지 원본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주소에는 저 원본 하나만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 원본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게 세레나 윌리엄스의 트위터입니다. 그렇죠? 이게 트위터인데 요거 있죠? 요 그림 요거. 이게 그 유명한 크립토 펑크입니다. 제가 1만 개의 크립토 펑크가 있고 이게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레나 윌리엄스의 남편이 이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크립토 펑크를 구해서 이거 몇억 원 하거든요. 이걸 구해서 선물로 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이거를 이렇게 자기 프로필 사진에 넣은 겁니다. 아까 NFT가 붙은 디지털 원본 작품을 사실은 내가 그냥 USB에 담아서 이거 나한테만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NFT의 효과가 반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자랑하고 싶은 욕구 플러스 소유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내 앨범이나 아니면 우리 집에다 걸어놓고 나 혼자 봤잖아요. 친구들 놀러 오라고 그래서 나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사진을 앨범에다 넣으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NFT를요. 왜 인터넷상에 이렇게 놓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플의 작품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비플의 작품을 이렇게 배경화면에다 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김승주 트위터에 왔네? 근데 비플의 작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NFT를 확인했더니 김승주라고 돼 있어. 복사본이 아니라. 그럼 우와 이거 갖고 계세요? 뭐 이럴 거잖아요. 이러면서 소유욕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동시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NFT가 붙은 작품의 가격이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NFT가 붙은 작품을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는 동시에 NFT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욕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줘야 되니까. 뭐 NFT가 뭐 스포츠 카드라든가 명품에 붙여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요새 사실은 메타버스가 이슈죠. 원본이지만 저장소가 사라지는 경우가 그게요. 저장소가 해킹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본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면 NFT를 구매했는데 원본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해서 거기에 링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위치에 갔더니 원본이 없는 경우. 그래서 사기당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뭐 중요성은 제가 원본이 있는 곳이 해킹당할 위험이 있죠. 있어서 제가 아까 IPFS 같은 저장 매체에 있거나 요새는요. 그게 제가 지금 은행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나온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NFT가 붙어서 거래되는 원본 컨텐츠를 우리가 금고처럼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그걸 우리가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제공하겠다라고 표방한 은행들이 요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뭐 제페토도 그렇고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제페토가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글로벌 이용자 수가 2억 명이에요. 이게 그냥 조금 놀다가 관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2억 명이요.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예요. 그중에 MZ세대가 80%.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누적 창작자 수 70만 명 요 숫자입니다. 제가 메타버스가 뭐 어떤 종류로 나눠진다라는 걸 스킵을 하고 일단 메타버스의 가장 큰 중요성은 이용자가 프로슈머입니다. 이 얘기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의 메타버스와 그러니까 싸이월드도 메타버스니까 싸이월드 같은 옛날의 메타버스와 지금 로블록스 같은 현재의 메타버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의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프로슈머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 그런데 과거의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단순한 소비자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메타버스 로블록스에서 히트친 오징어 게임입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작 도구를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요. 그럼 이 제작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올리듯이 이렇게 게임을 올립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서 게임을 하죠. 수익이 발생하면 로블록스와 이용자가 일정 비율로 저걸 나눠 갖습니다. 뭐랑 똑같습니까? 유튜브하고 똑같죠. 그렇죠? 제가 이거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로블록스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애들한테 야 게임 어떠냐? 그러면 에이 이거 되게 조잡해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 하면 옛날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진짜 조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블록스에 올라오는 게임, 이런 제작 도구로 만드는 게임이 지금은 허접하지만 메이저 게임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블록스가 유튜브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잘 보시면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 이런 책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우리 애가 로블록스 세상에서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애가 유튜버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장난으로 치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너 유튜브에서 영상만 보지 말고 너도 한번 만들어봐. 우리 요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로블록스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너도 한번 만들어봐. 지금은 이런 문화가 이미 만들어졌고 실제 교보 같은 데 가보시면 로블록스로 게임 만들기 책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런 디자인 도구로 게임 만드는 법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미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게임을 올리고 그걸로 1년에 100만 달러씩 버는 20대 청년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페토 디자이너 수 지금 50만 명이 70만 명까지 갔고요. 제페토에도 이런 식으로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제작 도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들이 지금 상단에 보시는 이거예요. 이 거북이, 뭐 이너 이거, 그렇죠? 이게 야 저게 옷이야 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옷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렌지. 이 렌지라는 작가가 이런 옷들 팔아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로블록스로 게임 만들기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페토에서 옷 디자인하기 이런 책들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제페토도 하고요. 뭐 로블록스도 하는데요. 그러면 너 그럼 디자이너도 해보고 이것 정도도 해봐라. 이렇게 자꾸 단순히 그 컨텐츠를 소비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만들 수도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컴퓨터에도 조금 더 친숙하게 되고 이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운영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체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라든가 NFT 뭐 이런 것도 쉽게 알게 되는 겁니다. 뭐 NFT 통해서 암호화폐 통해서 투자하실 때는 뭐 가상부동산을 눈여겨 보셔도 되고요.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가 가장 유명하죠. 가상부동산에서 파는 게 뭐 이런 거 파는 겁니다. 이렇게 에펠탑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팔아요. 제가
요걸 가져온 이유는 다른 뭐 가상부동산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폰지 사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에펠탑을 팔았는데 저 회사가 에펠탑을 또 만들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미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는 가상부동산 회사입니다. 근데 쟤네들이 폰지 사기 같이 가상부동산을 남발해서 막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부동산의 가치가 일제히 하락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의 플랫폼 자체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을 영향력 있게 계속 유지하려면 사실은 폰지 사기 같은, 즉 가상부동산을 남발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CEO가 획가닥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더 좋은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는 굉장히 고액의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저 정도 고액의 투자가 들어가면 그런 위험성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언론에서 폰지 사기다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와 NFT 뭐 궁합 제가 보기엔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고요. 앞으로 아마 메타버스에서도 NFT를 채용하는 것들이 저는 자꾸 늘 거라고 봐요. 이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NFT를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웹 3.0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웹 3.0이 뭔지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웹 1.0 시대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수동적인 인터넷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뭐냐 하면 주로 뉴스 기사 보고 논문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웹 2.0 시대는 사용자 참여가 극대화되는 인터넷을 웹 2.0이라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뭐가 나왔냐 하면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가 나왔죠. 일방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정보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런데 웹 2.0 시대가 오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 플랫폼 기업이 생겼습니다.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그러면서 이익을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독점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제 탈중앙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컨텐츠는 네이버 게 아니고 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소유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정보를 팔아서 돈을 얻었는데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 불을 독식했고 이것이 오너십 이코노미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나 NFT가 영향을 발휘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코노미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오너십 이코노미에 우리가 잘 올라타려면 뭐 블록체인의 동작 원리라든가 NFT를 어떻게 안전하게 매매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이시잖아요. 주말이시면 제가 메타버스나 NFT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우러질 수 있구나. 그걸 보시려면 레디 플레이어 1을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데 저는 이걸 추천하지는 않고요. 넷플릭스가 보시면 이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재편이. 이게 아마 시즌 5까지 나왔을 텐데 시즌 1부터 5까지 정주행을 해보시면 그 MKYU에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메타버스의 미래가 저거였구나. 저게 NFT랑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랑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이거를 아마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 질문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답변을 올렸는데 혹시나 질문을 마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사전에 그 단톡방에서 질문을 올려주신 것들을 제가 지금 여기에 쭉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세 가지 네. 질문이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세상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만든 컨텐츠도 아닌데 남이 만든 컨텐츠를 가져다가 먼저 등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크리스티 같은 데서는 저걸 해줍니다. 변호사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걸 작가들한테도 확인시키고 다 걸러줘요. 그런데 영세한 사이트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매하신 분의 뭐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일 큰 문제가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이렇게 NFT 매매 사이트에서 약관이 너무 불공정하게 돼 있다. 책임을 전부 다 이용자한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한테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대비책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본 제작자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제작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저작권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들어왔었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법적으로 NFT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보면 뭐 NFT와 관련해서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이 법을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활성화법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용자 보호법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법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용자한테 불공정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암호화폐나 NFT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어떤 안건이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이용자 보호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활성화법이 만들어지는 게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지금은요. 일단은 코인에 대해서 합법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지금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외국의 분위기도 그렇고 막 이게 주식 거래하는 정도로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 이제 그 거래가 활성화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거래하는 것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인데 현재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해서 얻게 된 코인을 이거는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 현재 한국 원화를 가지고 외국의 거래소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건 거래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거래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거래소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하더라도 그 금액의 제한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NFT 거래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암호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암호화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업하는 건 자유인데 예를 들어 그 화폐가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이 되면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너희들도 이 자금 세탁 방지법에 동참해 줄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정 금융 거래 정보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범죄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를 추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좀 다 고려해서 그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나 은행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고려해서 그중에서 조금 리즈너블한 좀 괜찮은 적당한 수단을 가져다 쓰면 좋은데 너무도 우악스러운 너무도 강력한 수단을 갖다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호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 거래소라든가 외국 전자지갑과의 호환성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특근법을 개정하고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건 정부가 뭐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과 거래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장 문체를 인스타가 저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저는 NFT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분명히 내놓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가 이미 움직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저 예외는 아닐 거라 보고요. 그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음, 저 요새는 암호화폐도 그렇고 뭐 NFT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관 서비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어디가 어디보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제가 평가를 안 해봐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웹 3.0, 웹 3.0은 개인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요, 이익을 개인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는데 내가 네이버에다 블로그에다 글 쓰면 이익은 네이버가 다 가져가잖아요. 또는 구글이 다 가져가든가 그런 형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보고요. 제 블로그명 제 블로그명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www.crypto.kr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속도 문제를 반 정도 해결해 한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이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드맵에 50%까지 진척이 됐는데 그 50% 진척된 건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곳이 여러 곳인데요. 어, 뭐 다른 곳에서도 리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NFT를 취급하는 사이트 가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가 있고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NFT도 그 NFT가 구현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달라지면 그 NFT는 상호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나 NFT가 이렇게 넘나들 수 있듯이 그 이렇게 환전 서비스 비슷한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스위스는요. 스위스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그게 스위스가 뭐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스위스는 저기는 예전부터도 저 비밀 금고를 운영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스위스의 비밀 금고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그 기술을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웹 3.0의 초개인화는 뭐냐면요. 원래 웹 3.0은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웹 3.0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돼서 개인한테 조금 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터넷. 그걸 웹 3.0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블록체인이나 NFT 개념이 들어가면서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이익을 이용자들에게 공유시켜 주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플러스 이익의 공유 개념이 같이 들어간 것이 웹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는 뭐 지금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문화 산업이랑 많이 연계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장 성공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명품 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에서 저 여러 가지 품질 보증서를 NFT로 바꾸는 거죠. 게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사행성이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P2E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은행이 연계됐을 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겠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리플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돈을 국제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 망이라는 걸 씁니다. 그 스위프트 망에서 수수료를 떼거든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이 뭐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달러 거래 대상에서 배제시키겠다라는 게 그 스위프트 망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간 송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리플은 뭐냐면 스위프트망을 안 쓰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국제 간 송금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거기서는 수수료를 리플이라는 암호화폐로 지불합니다. 다른 거는 백서는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화이트페이퍼라고 해서 공개가 돼 있고요. 백서가 공개 안 된 암호화폐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텔레그램으로 뭐 서로 주고받는 이런 암호화폐는 그냥 거들떠도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않고요. 반드시 인터넷에서 화이트페이퍼, 백서를 확인하셔서 이 백서가 잘 기록되어 있는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인의 99.9%가 증발된다라는 말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저도 뭐 1만 개의 코인이 다 살아남는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보통 뭐 많이 살아남아야 한 50개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닷컴 버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도 닷컴 버블 때도 대부분의 닷컴은 다 죽고 살아남은 것들이 지금의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됐잖아요. 저는 코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 P2E가요.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어원이라는 게 사실은 게임 아이템에다 NFT를 붙여서 개인 간 거래를 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변호사분들도 P2E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P2E 하고 있는 게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NFT를 접목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들 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요새 많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메타가 DM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사업 접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갖고. 지금 NFT도 뭐 거래가 많이 되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NFT 거래소 관련한 규제는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소 정부에서 이렇게 뭐 등록해 주듯이 조금은 NFT 거래 시장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는 현재는 그것을 접목하는 게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시키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질문은 제가 대략 답을 올린 것 같고요. 어, 제가 교수님 다 이제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제가 대략 답변은 올려드린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막 엄청들 감동하고 계세요. 이렇게 친절하고 성심껏 답변을 너무 잘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굉장히 유익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강의 때도 교수님께서 NFT 강의에서도 또 세븐테크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훨씬 강의 때 못 들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좋으셨죠? 지금 막 댓글이 막 엄청 올라오네요. 교수님 보고 계세요? 지금 채팅?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원래는 교수님께서 60분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렇게 호응에 교수님 막 신이 나셔가지고 지금 90분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쉽게 정말 우리가 눈높이에 맞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교수님 요거 지금 마지막 화면 이게 지금 세븐테크 또 코인 전쟁 블록체인의 미래 이렇게 책을 소개해 주시는 또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제가 관여된 책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코인 전쟁, 그러니까 사실은 MKYU에서 저 코인 강의를 하기 전에 그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쉽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코인 전쟁이라는 책을 먼저 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강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세븐테크라는 걸 하게 된 거고. 근데 코인 전쟁이나 세븐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론적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약간 깊숙한 얘기. 그런데 너무 기술적이진 않지만 그걸 보시려면 요 오른쪽에 있는 책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책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계속 1년 동안 강연을 하고 작가 선생님들이 그걸 책으로 엮어서 국민 세금으로 발행한 책이에요. 그래서 리디북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전자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그 비싼 뭐 만원 세븐테크는 사시고요. 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블록체인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일단 이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베이스를 쌓으신 다음에 다른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 블록체인의 미래에는 NFT 얘기는 없습니다. 저게 NFT는 최근에 나온 얘기라서. 그리고 아마 NFT랑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제가 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용 책이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 시간까지도 223명,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정말 강의 짱이었습니다라는 아유, 의미로. 고맙습니다. 짱! 하나, 둘, 셋! 네. 교수님께 우리 다 한번 음소거 한번 해제하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박수를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을 선정해서 요 세븐테크 책자 세 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자 사인본이 들어가면 참 좋은데 만나뵐 길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아주 그렇게 재밌게 드리기로 하고요. 뵙고 싶어요. 네. 또 오세요. 네.